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면 인식에 대해 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굴은 부모님의 염색초로서 물려받은 세계에서 하나뿐인 우리들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통하여 그 사람의 성별을 알고 그 사람의 감정을 알고 그 사람의 나이를 알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대충 짐작할 수가 있고 어, 또 저희들이 생활하는데 이 얼굴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얼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인공지능이 이미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영역으로서 우선 우리는 이미지 인식 분류를 생각할 수 있고 이건 주로 CNN, 합성공 신경망 이런 알고리즘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딥 러닝에 속한 것으로서 어, 그 알고리즘이 사람의 뇌의 신경망 같은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서 어,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층으로서 그 각 층마다 샘플링, 계산, 출력을 반복하여 그, 그 물체의 특징을 추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미지 생성과 변화. 이거는 주로 적대적 신경망 간이라는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2014년 이안 굿펠로라는 분이 발명한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알고리즘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다음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얼굴들은 스타일 간이라는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만든 얼굴입니다. 합성 얼굴입니다. 이거는 진짜의 그 누구의 얼굴이 아니고 인공 기능을 사용하여 컴퓨터에서 만들어낸 얼굴입니다. 이것은 이 알고리즘은 이미지 각 스타일을 조합하여 각 여러 가지 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알고리즘이요. 그래서 각 층마다 그 스타일의 정보, 스타일 정보라는 게 스타일은 무엇이냐 하면 머리라든가 머리카락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이런 걸 각 층마다 계산을 해가지고 가장 자연스러운 걸 뽑고 자기가 원하는 걸 갖다 다 매치가 될 수 있는 걸 갖다 뽑아가지고 하나의 합성하여 사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은 누구에게 속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무슨 법적 문제라든가 무슨 뭐 이 사람이 초상권 뭐 사용 문제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얼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2005년 대한민국 과학축전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원에서 한국인의 얼굴이라는 것을 출품하였습니다. 이 얼굴은 성모병원 해부학과의 도움을 받아 남녀 시신 59를 갖다 1mm 이렇게 쭉 줄 세워가지고 컴퓨터로 단층 촬영을 하여 어떤 하나의 그 인체의 골격, 인체의 얼굴 모형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특징은 우리 한국인을 분석해보니 귀에서 턱까지가 두껍게 발달했고 귓구멍에서 머리 위에 정수리까지가 아주 긴 게 특징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관인 한국 컨텍스트 진흥원이라는 곳에서 1970
70년대를 신세대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되는 얼굴 형태의 전환점이 된 그런 시절에 있으니까요. 비교를 하였는데요. 100년 전에 그 한국인의 얼굴과 그때 얼굴이 상당히 달랐다는 것이고, 뭐 나아가서는 한 70년 전, 그 5년 전에 한국의 평균 얼굴보다는 그때 70년대에 벌써 15%나 턱이 그 용량이 줄었대요. 그 이유는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딱딱하고 씹기 힘든 그런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그 좀 풍족해졌기 때문에 서구 문화를 또 받고 해서 음식이 아주 그냥 부드러워진 소프트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게 큰 영향이랍니다. 그리고 미래형 얼굴도 발표를 하였는데요. 입이 상당히 커지고 턱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적은 단위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 안에 세포 핵산이 들어있습니다. 그 핵산에 염색체가 들어있고요. 염색체 안에 DNA가 있고 DNA 안에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 정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의 그 가문의 가족의 그 모든 생체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곳이죠.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영국의 글라코스학 연구의 메디아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14살부터 22살 사이의 남녀를 12,886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에 의하면 자식의 지능을 결정하는 것은 아빠의 지능이 아니고 어머니의 유전자가 전적으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겠지만 우리의 염색자는 23개인데 마지막 23번째가 성령 염색체입니다. 여기는 여자는 X가 되고 남자는 XY가 되는데 이 XX는 여자는 2개를 가지고 있고 남자는 XY, X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X 내의 인지 기능은 시스템상 태아는 어머니 외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기능 DNA를 자동으로 비활성화시켜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얼굴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요. 얼굴을 정의하자면 우리 이마 끝에서부터 턱 끝까지 귀 있는 쪽에서부터 우측 귀까지를 우리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얼굴을 가지고 또 많은 여성들이 그 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였죠. 그래서 아마 황금비가 무엇인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황금비라는 것은 얼굴 내에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측정하는 곳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입 위에서 코끝 하고 입 위에서부터 양쪽 눈의 중간 그 비율이 1대 1.618이면 미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그에 대해서는 미국의 성형 의사이셨던 스티븐 마퀴드가 마스크를 만들었는데요. 그 마스크는 뭐냐 하면 자기가 성형을 한 그 환자들 전부 다 그 아주 예뻐지려고 했겠죠. 그분들의 얼굴 분석하는 결과 입 양쪽에 그 모서리에 그 하고 눈 가운데 이거 선을 갖다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그 아래쪽에 두 각은 72도, 가운데 각은 36도 이럴 때가 가장
미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마스크를 가지고 우리들이 잘 아는 모나코의 왕비 그레이스 켈리, 마릴린 monroe에게 씌워보았더니 아주 딱 맞아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얼굴에 대해서 우리들 흔히들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 사람 참 인상이 좋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럼 첫 인상하고 얼굴에 나타나는 걸 갖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영국의 그 심리학과 톰 하틀리라는 교수가 연구를 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코의 그 넓이가 길고 또 입이 이렇게 넓고 입을 벌렸을 때 그 각도가 이렇게 많이 지는 사람을 참 첫인상이 좋다고 이렇게 하고 또 뭐 간단하게 눈이 이렇게 큰 사람을 동안이라 하고 그리고 그 텍스처 피부 색깔 얼굴 피부 색깔이 좀 진한 사람 좀 검은 사람들 아주 카리스마가 센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네요. 그리고 또 여기도 뭐 다른 것도 많이 했네요. 눈썹이 길수록 젊고 매력적인 얼굴 뭐 이런 것도 거의 얼굴 가지고 많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알고리즘 도대체 알고리즘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 절차를 알고리즘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름이 5개인 마이크, 밥, 셀리, 질, 제니라는 그 이름이 5개 되는 파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되기를 원한다면 그 아래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의 절차적인 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이름, 첫 번째 두 이름 마이크와 밥을 갖다가 비교하여 알파벳이 빠른 쪽이 앞으로 나온다. 그 수합을 한다. 만일 여기서 마이크하고 밥을 비교해서 밥이 더 빠르기 때문에 밥하고 마이크가 수합이 돼서 앞으로 더 밥이 나오고 마이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번에 또 두 개를 갖다 마이크하고 셜리를 갖다 또 비교를 하니까 이게 맞죠. 마이크가 더 빠르죠. 셜리보다. 그러면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셜리하고 질을 갖다 비교하고 그럼 질이 셜리보다 먼저 나오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아웃풋 그 출력을 갖다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순서적으로 배열한 이름 그 파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시하는 것을 알고리즘이라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머신학습, 딥러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드리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느끼시는 게 편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공지능은 어떤 식으로든지 컴퓨터가 인간의 행동을 흉내내는 것. 그래서 흉내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컴퓨터가 흉내를 내는 것. 그리고 머신 학습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의 그 규칙이나 이런 것을 기계에 주는 것이 아니고 기계 자체가 스스로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이거 학습을 하여 자기 스스로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딥러닝은 머신 학습의 한 부분으로 컴퓨터가 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제일 크고 인공지능 안에 머신 학습이 있고 머신 학습 안에 딥러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은 제일 푸른 제일 바깥에 있는 그 인공지능인데요. 전 1950년대에 시작을 했고 기계가 컴퓨터가 사람의 흉내를 내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것을 갖다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인데 이건 1980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하나의 사람이 어떤 특별한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하질 않지만 스스로 컴퓨터가 배워서 자기가 처리한다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딥러닝이라는 것은 그 안에 우리 머신러닝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서 하나의 그
사람이 뇌에 있는 인공 신경망을 모방한 것인데 매우 많은 수의 층을 로 이루어졌고 깊은 신경망 구조를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시키는 기술로서 비선행의 계층적 특징 학습 능력은 사람 인지 메커니즘과 유사하다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 이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신경망, 각 층만 이거 구별이 돼가지고 각 층에서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이죠. 이게 직렬적으로 된 게 아니라 그 층마다 각자 자기가 독자적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 빅데이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인공지능을 말할 때 우리가 로봇을 갖다가 인공지능을 갖다가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금년에 출시된 그 로봇 중에 9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인간과 비슷한 그런 게 9개의 로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애틀라스라는 그게 보스턴 다이나믹 회사에서 만든 것인데 이것은 원래 구글에 속해 있었던 회사이나 나중에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가 하는 배정으로 있는 일본의 제3위 이동통신사입니다. 그게 합병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는 동작이 어느 정도 인간과 닮고 어떤 면에서 인간보다도 더 나았기 때문에 어떤 재난 구호라든가 인간이 하기 싫은 일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시킬 수가 있죠.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This is Atlas, the world's most dynamic humanoid robot built by Boston Dynamics, a company that was previously owned by Google and now by SoftBank. Thanks to its state-of-the-art hardware and algorithm that allows it to quickly understand instructions. With its 28 hydraulic joints, 4.9 feet of height, and 176 pounds weight, the robot can perform both impressive and terrifying acts, including navigating uneven terrain, jumping around a parkour course, and doing somersaults. All these activities demonstrate human-level agility, so the robot can be perfect for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nd performing. 예, 여기서 보시는 같이 그 층계를 고르지 않는 땅을 오른다든가 공중 제비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낫네요. 이제 생체 인식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그 몸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의 몸의 생리학적 특징이나 행동적 특징 같으로 기반으로 사람을 갖다 인식, 사람 그러니까 얼굴 같은 걸 인식하는 그 자동화된 방법을 생체 인식이라 그럽니다. 그게는 생리학적 특징을 기반으로 하는 신체 정보는 지문 인식, 홍채 인식, 망막, 얼굴 인식 뭐 등등이 있고요. 행동적 특징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에는 음성 인식, 서명 시그네처, 서명 인식, 키스트로크, 이 컴퓨터 키스트로크 치는 것도 각자 다 다르답니다. 그 걸음걸이, 사람이 걷는 거 걸음걸이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된다죠.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시장은 지문이 제일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얼굴 인식, 이렇게 두 번째로 얼굴 인식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코로나 그 사태 때문에
격리하고 떨어지는 걸 선호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는 얼굴 인식이 많은 발전이 있고 수요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안면 인식이 컴퓨터 연구 대상이 되는 이유, 왜 그렇게 연구 대상이 될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람들은 각자의 독특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의 특별 개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특수한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개체고, 두 번째는 얼굴에는 이렇게 특징이 많다는 거예요. 눈이 어떻고 작고 크고 뭐 코가 어떻고 같은 다른 것에 비해서 얼굴의 특징 찾기가, 물론 여기에는 방해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지만서도 하나의 특징을 찾기에 좋다는 얘기고, 그리고 얼굴은 저희들이 살아갈 때는 얼굴을 보지 않고는 살기가 힘든 그 때문에 얼굴을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구를 안면 인식의 발전사 해가지고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하겠지만, 특별한 것은 하나의 안면 인식의 특별한 계기가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은 것을 분류해 볼 때 한 9가지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렌트 태블릿이라는 것은 오래된 모니터인데, 그게 1960년대에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안면 인식이라는 것은 한 50년도 넘고 한 60년 가까운 그런 오래된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안면 인식의 시초라고 그럴 수가 있죠. 이 모니터는 세로 가로 줄이 쳐져 있는데요. 그 밑에 패널로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얼굴 특징을 그리는 거예요. 눈이 어떻게 생겼다, 코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뭐 어떻게 생겼다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해가지고 쭉 보관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람을 인식해야 될 때에는 그 보관한 것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걸 찾아낸다는 얘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마크, 하나의 표식을, 얼굴에 21개의 표식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한 하나의 특징이 있는 곳에다가 표식을 만드는 거예요. 21개를. 그래서 그 표식이 21개 그 표식이 어떻다, 그 사람은 그 점이 어떻다는 걸 갖다 보관을 해가지고, 역시 다른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인식하기 필요할 때 그걸 비교한다는 것인데요. 이것만 해도 그 얼굴에 21점이 표시하는 이 방법이 렌트보다는 많이 진보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주성분 분석이라고 그러죠. PCA, 아이겐페이스라는 이런 시대인데, 이것은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전반 사이에 많이 이걸 갖다 연구를 했죠. 여기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갖다가 분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 사람마다 조그만 일정한 양의 조그만한 하나의 빈맵이라 해가지고 얼굴 사진을 만들었죠. 얼굴 사진에 이렇게 픽셀 이렇게 들어있는 픽셀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병렬로 이렇게 쭉 세워가지고, 그게 그 다음에 주성분 분석이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렇게 그걸 갖다 분석하고 학습을 해가지고 특징, 가장 아주 높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으면 그걸 또 분리하고, 그다음에 하나만 있다든가 쓸 때 아주 낮은 특징 같은 건 없애버리고, 하여튼 그것도 평균 것도 합치고 이래가지고 숫자를 많이 줄였죠. 이는 여기는 사람 수대로 그 병렬을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특정 순서대로 많이 줄여가지고 이렇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 남은 특징을 가지고 합성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진을 만들어서 이 사진은 이 그룹의 특징이 다 일반적인 특별한 특징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에 누구를 갖다 감별하기 위해서는 이 특징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페레시라는 이것은 미국 국방부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은 1993년도에서부터 시작하여 1998년도, 그러니까 한 6년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목적은 하나의 그 안면 인식을 갖다 고치시키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 5년 6년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참가한 기관은 그 5개, 4개의 대학과 1개의 그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MIT도 했고, 그다음에 라트러스 유니버시티도 했고,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일리노이, 유니버시티 서던 캘리포니아 뭐 이런 대학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6.5 밀리언 달러 프로젝트였는데, 그래서 하나의 그 좋은 나아갈 길을 열어줬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바버트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국립표준기술원 게데스버그에 있죠. 거기에 200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세계 각국의 그 안면 인식을 파는 그 밴드들의 알고리즘을 모아가지고 경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가지고 경련을 시켜가지고 성공률이 가장 높고 에러룰이 가장 작은 이런 걸 갖다가 뽑아가지고 그 알고리즘 순서대로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2000년도 시작해가지고 뭐 2002년, 6년 지금도 한데 이게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한 상당히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 오른쪽은 FRGC라 해가지고 Face Recognition Grand Challenge라 해 이것도 같은 기관 표준국 표준기술국 거기서 하나의 그 프로그램인데요. 2004년부터 2006년간 한 3년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미국 현재 미국 그때 그 당시에 미국 정부에서 사용한 안면 인식을 좀 더 진전시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안면 인식 연구하는 분들에게 지원해서 하나의 인프루가 되도록 하나 촉진을 했답니다. 여기서 발견된 것은 2002년도에 한국 알고리즘보다는 그 당시에 알고리즘이 벌써 10배나 더 정확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2995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뭐 한 9년 전 이렇게 한 거는 100배나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리즘이 발전되었다는 얘기죠. 이제 여기에 나오는 2010년부터 이거 소셜 미디어 안면 인식에 많은 도움을 줬다는 얘기죠. 안면 인식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뭐 트윗 같은 거,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왓츠앱 뭐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 또 우리 카톡도 이렇게 많은 안면 인식에 도움을 됐습니다. 또 특히 할 것은 카톡이 에이시안 그리고 한국 안면 인식의 상당한 발전, 정확도를 갖다 높였죠. 카톡이 매년 안면 인식 하나의 회의랄까 하나의 연중 행사를 합니다. 자기 안면 인식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술에 대해서 하는데 2008년도에 2008년도 아니요 2년 전 2018년도에
발표를 한 것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그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자기들도 사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카톡도 자기 사용자의 카톡이 사진이 많으니까 하여튼 자기들이 알고리즘을 미국 공개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55%인가 밖에 정확도가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더 연구를 하고,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을 갖다 반반 그걸 갖다가 이렇게 서양 사람과 한국 사람을 반반씩 이렇게 섞어서 그걸 해보니까 나중에 몇 달 만에 97%까지, 97% 아니죠, 99%까지 이렇게 올렸다, 그렇게 합니다. 오른쪽에 것은 이게 딥 러닝 시초인데요. 이게 페이스북에서 처음 2014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겹의 심령망과 아주 연결 강도가 긴 이런 것을 사용해왔고, 또 그 사람들은 가진 게 400만이 넘는 사용자 사진들을 영상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정확도가 97.35까지 이렇게 올렸다 그럽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그걸 빅데이터가 있고 또 슈퍼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라도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발전사니까 마지막으로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건 이걸 갖다 페이슬립 아구스라 그런데 이런 기술이 앞으로도 많이 그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스킨을 갖다 피부를 갖다가 조그마한 이거 패치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블락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수학적이나 측정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거 변화를 시켜요. 그 후 어떤 선이냐 점이냐 피부 색깔을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많은 수학이 들어가고 또 연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말할 때 안면 검색, 안면 인식 이것을 이렇게 흔히 말하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안면 검색이 아니고 뭐 검색이라도 좋겠죠. 검정이라면 그 베리피케이션인데요. 한 쌍, 두 얼굴 사진을 이제 입력하여 분석하여 가지고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또 같은 사람이 아닌 두 다른 사람인가를 갖다 이렇게 알려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개의 사진을 데이터베이스에 넣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가장 가까운 영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데이터를 때 그 영상이 있으면 꼭 있을 때 경우에는 그건 closed set identification이라고 그러고 그게 데이터베이스에 그 영상이 없을 경우에는 그건 open set identification이라고 그럽니다. 얼굴 인식에는 여러 가지 많은 알고리즘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PCA 주성 분석이라는 게 있고 그건 오래됐죠. 1990년대에 처음 발표됐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된 거고 우리가 얼굴 인식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넓게 우리에게 인식을 갖다가 넓게 이렇게 하나의 분류를 한다면 첫 번째는 얼굴 전체를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과 아까도 말했지만 일정한 얼굴 이미지에 특정 이미지를 비추어 이용하는 특정
벡터 기반이라는 조그만 얼굴 쪼개가지고 조그만 하나의 국소적인 부분을 갖다가 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나중에 합성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면 인식의 절차, 그 스텝, 그 프로시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사진이나 비디오가 이렇게 입력이 되면 처음에 하는 일이 얼굴이 어디에 있느냐? 얼굴이 이제 얼굴하고 배경하고 이게 막 섞여진 사진이 있으면 얼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얼굴 디텍션이죠. 페이스 디텍션이라고 얼굴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찾아낸 얼굴을 가지고 거기서 특징을 뽑고 또 얼굴이 이렇게 바로 세우는 거야. 얼굴이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의 광장이라든가 시장에서 어디 경기장에서 사진을 찍는다면 그 똑바로 된 사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옆으로 포즈가 숙이거나 뒤로 보라 어떻게 옆으로 돌아가거나 그걸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우는 과정. 그 다음에는 그 특징을 거기에서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추출을 하는 거예요. 뽑아내가지고 그다음에 저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있는 그 사진이나 비디오 같은 걸 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가장 근사한 근사치를 갖다 맞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맞추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안면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는 한 6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그 포즈, 자세, 그 자세가 비틀어질까 옆으로 있거나 숙여 있거나 하면 그 많은 그 안면 인식을 하는데 방해가 되죠. 그 자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예를 들었는데 이 얼굴 이게 태처스 일루전이라 해가지고 마가렛 태처 영국의 여자 수상이었던 분 이름을 이렇게 따가지고 하는데 그 태처스의 환상이라고 그러죠. 환상인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여자분의 사진을 이용해서 이것을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회사를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보기에는 뭐 별로 특별한 하자가 없어 보이죠. 여기에도 오바마하고 비버 그 가수하고 이렇게 보니까 뭐 별로 그런데 여기 대처 사진이 이제 앞뒤로 있는 걸 밑으로 있는 거 위로 올린 걸 봤네요. 근데 이걸 갖다 다시 바로 세워 봤더니 이 여자는 얼굴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 저희들 눈에 그렇게 보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케이트 미들턴 왕세비 이렇게 입도 이상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그 발견을 못하고 오바마도 보니까 뭐 입도 그렇고 있었는데 그걸 몰라왔다는 얘기고 저스틴 비버도 이렇게 이상한 입도 몰라봤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환경도 하나의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 배경, 그 사진 뒤에 뭐가 있는가에 따라서 많은 또 영향을 끼칩니다. 그 사진이 인식을 하는데 방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관리되지 않는 복잡한 환경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사진관에서는 가만 앉아서 밝은 빛을 받는 그게 관리된 환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의 아까도 말씀드린 광장이나 경기장이든가 뭐 그런 데는 이렇게 컨트롤된 관리가 돼 있지 않은 그런 환경이에요. 그렇게 그걸 갖다 관리되지 않는 복잡한 환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중에서도 얼굴 인식을 했는데 95.51이라는 좋은 성공률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노력하여 더 좋은 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조명, 그 빛이 어떻게 너무나 낮거나 너무나 높거나 이것도 안면 인식에 상당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다음에 차단, 이것은 우리 몸 내의 것으로 차단이 되는 거나 안 그러나 외적인 차단이라는 게 있는데 내적 차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콧수염을 기른다든가 수염이 있다든가 무슨 나아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린다. 그래서 하나의 방해가 된다. 그럴 수도 있고 외적 차단 모자를 쓴다든가 무슨 뭐 선글라스를 한다든가 터비를 한다든가 또 화장 이상하게 칠을 해가지고 변형을 시킬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그 안면 인식을 방해가 됐는 얘기죠. 그다음에 미학적 이거 인터폴에서도 아주 걱정을 하던데요. 뭐냐 그러면 하나의 그 범죄자 추적을 하는데 그 완전히 얼굴을 갖다 변형식 성형수술을 해버리면 찾기가 참 힘들고 인식하기 힘들죠. 그리고 그건 영구적이지만 하나의 일시적으로 어떻게 넘어진다든가 어떻게 부딪힌다든가 멍이 들든가 이게 부어 올라가지고 얼굴이 변형될 때는 인식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든다. 나이가 드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의 얼굴의 구성 요소라는 것은 피부가 있고 피부 안에 조직이 있고 조직 안에 뼈가 있습니다. 얼굴이 노사하는 요소로서는 하나의 그 저희들 이 피부의 중력도 역할을 해요. 그다음에 그 뼈대가 또 오래되면 이렇게 어떻게 휘어질 수도 있고 뭐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재구성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지방질이 또 많이 또 작아지고 또 호르몬 분비가 또 약해지고 이런 게 다 얼굴에 노쇠에 아주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햇빛 노출이니까 흡연, 그다음에 음주, 마약 이런 것도 그건 외적인 거지만 자기 피부, 얼굴에 나이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변하지 않는 것, 신체의 특성에서 변하지 않는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건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그 홍채라는 게 있죠. 눈 속에 홍채는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이 들기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나이가 들어도 인식할 수 있는 걸 찾는 그런 연구 방향은 우선 지금 있는 그 데이터를 자주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근데 문제는 또 업데이트를 하려면 그 사람을 찾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응해야 되니까 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안면 인식이 하나의 그 예로서 그 아마존의 리코네이션이라는 그 앱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43살 들인 한 사람이 이걸 갖다 사진을 갖다 그 앱에 넣어 보니까 결과가 뭐가 나왔냐 그러면 그게 얼굴같이 보인다 하는 게 99.9%, 그다음에 남자같이 보인다 하는 게 99.7%, 그다음에 나이는 이 사람이 아마 35세로부터 52세 사이로 보인다. 이건 너무 범위가 넓죠. 넓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아주 웃는 게 98.8%는 웃는 것 같이 보인다. 뭐 이렇게 하는 퍼센트로 이렇게 결과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에이징이 이렇게 나이 먹는 게 어렵다는 것에 구별하는 게 어렵다. 이게 브락 오바마의 얼굴인데요. 처음에 태어나고 조금 어릴 때부터 이 사진부터 나중에 그 대통령 되고 나서 이 사진을 갖다 그 두 개를 구분한다면 참 인식하기가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자주 이걸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다들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표정 변화. 근데 우리가 얼굴 많은 표정이 있는데 하나의 흥분한다든가 뭐 슬픈다든가 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변하지요. 그때 근육이 많이 작용을 하니까 평온할 때하고 평소 때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역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안면 표정 인식, 이거 표정 인식도 이것도 힘든 거예요. 이거 사람을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들의 눈이 더 정확할 수도 있죠. 눈은 보면 저 사람이 웃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경멸을 하는구나, 뭐 저 사람이 어떻게 본다. 그래도 사람 눈이 훨씬 낫죠. 여기서는 표정은 지금 컴퓨터에서는 하나의 시작 단계, 그렇게 아직까지 성장되고 이렇게 익은 그런 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뭘 가지고 연구를 하느냐 하면 액션 유닛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정석과 각성도 또는 병합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나중에 뭔가는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우선 얼굴 표정을 읽는 내 영역과 얼굴 인식을 하는
영역을 갖다 살펴보면 이것도 뭐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밝혀낸 거고 그건 표정이고요. 다들 연구를 해서 이걸 밝혀냈습니다. 우선 표정을 하는 남의 표정을 알아내는 영역은 여기에 후부 상측 두구 이런 상측 두구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구별하는 것은 저 방추상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입니다. 방추상해. 이 부분이 인식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고장이 나면 이제 사달이 나는 거죠. 네, 우선 안면 실현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안면 실현증은 독일의 신경과 의사 요하임 보다모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병사가 머리에 총탄을 맞아서 실려왔는데요. 그 사람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건데 그 병사는 사람이 다른 그 신호, 예를 들면 걷는 발자국이라든가 다른 그 촉감 만져서는 사람을 구별하는,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데 사람 얼굴을 봐서는 사람을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그래서 이 의사가 그 이름을 안면실현증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건 방추상해가 손상이 되었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방추상해가 이렇게 손상이 되면 그 부분만 손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영역까지도 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반맹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야의 반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취향학적 방향 감각 상실이라는 게 있는데 집이나 동네 가는 길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리는 현상이래요. 뭐 참 상당한 큰 걱정거리죠. 색채의 실현증이라는 게 있어요.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증상. 그러니까 대상 실현증이야.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나중에 다친 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2.47% 인구의 2.47%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간단히 뭐 예를 들은 것인데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의 선배인가 동기인가를 갖다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동기 같으면 손을 흔들어야 되고 선배 같으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알쏭달쏭해서 어떻게 할 수를 모르겠다. 이게 안면 신의증입니다. 그다음에 얼굴에 나타난 기본 감정 표현으로 우리들이 여섯 가지나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일곱 가지로 말할 때는 하나의 그 무표정의 그냥 자연스러운 그 표정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나타난 그냥 감정 표현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기쁨, 슬픔, 놀람, 화남, 공포, 혐오, 그렇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단히 혐오가 어떤가를 갖다가 이거 뭐 행위 조사관이란 뭐 그런 직책을 잡을 있다네요. 그걸 가지고 그분이 보여주는 겁니다. I'm Vanessa Van Edwards, and I'm a behavioral investigator. Today, I want to talk to you about the 7 universal facial expressions. Dr. Paul Ekman is the one who discovered that our facial expressions show our emotions. And he discovered that across genders, across races, across cultures, there are 7 universal facial expressions. I think that when you read these facial expressions, you can discover and detect the hidden emotions under the words. So you ready to learn them? Let's start with the first one. The first one is disgust. So disgust is the face you make when you smell something bad. So you can try this with me if you want. Just show the upper teeth like this and crinkle your nose up and make that gesture. 그게 혐오랍니다. 그다음에 그 기본 감정 외에 복합 감정이라는 것을 발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투라고 해가지고 중국 사람이 뭐인데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 사람은 7 감정에 더해서 15개의 복합 감정이 있다. 이걸 갖다가 밝혔죠. 그전에도 이걸 가지고
15가지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걸 얘기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복합 감정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230명에서 샘플로 해가지고 거의 텍스라는 그 시스템 넣어가지고 그 하나의 그 조사를 한 거죠. 이렇게 21개의 그 감정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제일 위에 있는 7개가 기본 감정이에요. 그래서 A를 본다면 이게 중의도, B를 본다면 이게 행복한 표정입니다. 그 다음에 H를 본다면 이거는 행복하게 놀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똑같지는 않죠. 행복하지만 놀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15개의 복합 감정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팩스라는 그 시스템은 얼굴 외형에 의한 얼굴 움직임을 분류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원래 스웨덴 해부학자가 개발을 했던 건데 1978년도 에크만, 그러니까 프리센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이 코드를 만들었고 그래서 매뉴얼을 했어요. 지금도 이걸 위해서 시험을 칩니다. 이거 하나의 서티피케이트 같은 거 테스트 패스하면 이걸 갖다 잘 감별해가지고 맞춰가지고 하면 지금도 시험을 쳐요. 근데 43개의 그 액션 유닛이라는 그걸 갖다가 코드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2002년에 대폭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얼굴 근육 움직임적 얼굴 외형의 적은 다른 순간 변화를 팩스에 입력을 했다. 이거 미세 표정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미세 표정이 뭐냐면 아주 순간적으로 아주 몇 분의 1초 이렇게 잠깐 보였다마는 이런 미세 표정도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SU1 액션 유니트 1은 그 안쪽에 그 눈썹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올리는 걸 갖다 액션 유니트 1이라고. 이건 액션 유니트 2는 바깥쪽에 눈썹을 올린다. 그걸 갖다 이렇게 각 43개, 사실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위에도 또 다른 걸 가지고 다 했으니까.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43개가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액션 유니트 1이랑 여기 안쪽을 올리죠. 이걸 액션 유니트 1이고 바깥쪽 걸 올리죠. 이걸 또 액션 유니트 2라고 그러고. 이건 50일은 여기를 50일 했다. 머리를 갖다가 레프트 뭐 이렇게 턴다. 이런 것도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게 사람이 행복하다, 해피할 때 어떻게 그 액션 유니트 코드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면 행복할 때는 액션 유니트 코드를 3개를 쓴답니다. 3개를 쓰는데 그 2개는 그 12번 하고 25번은 필수적이고 6번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3개를 합쳐서 행복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안면 표현 인식 접근 방식 이걸 스텝 이걸 갖다 프로시저를 갖다 말씀드리면 우선 인풋이 이렇게 인풋 그 사진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전 처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의 특징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그 표현을 분류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각 이런 하나의 그 단계마다 많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처리 시에는 이런 알고리즘이 있고 이렇게 추출할 때 이런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죠. 알고리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감정 해석의 그 편견이 있을 수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2개의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페이스 API라는 앱과 알고리즘과 매그비 그 차이나의 그 매그비의 그 페이스 플러스 그 알고리즘을 사용해가지고 미국 농구 선수들 흑백 농구 선수들을 구분을 했는데 많은 편견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하나 든다면 이 같은 비슷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지만 이 흑인을 갖다가 조사했을 때는 39.2%가 행복을 보이고 27%는 분노를 보인다고. 백인을 했을 때는 59.7% 행복을 보이고 0.14가 분노를 보인다. 상당히 그 차이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편견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얼굴 분석을 한번 해봤죠. 이거 지금 지금 상당히 그 앱이 많이 개발돼 가지고 지금 시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뭐 그냥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앱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 한국에서 한 건 얼굴 분석이라는 그 앱의 이름입니다. 그걸 갖다가 다운로드 해가지고 저 사진을 갖다가 찍고 했더니 행복해하는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의 얼굴이라고 나왔네요. 뭐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나이가 나왔는데 54세의 남자라 그랬어요. 여기는 나이도 하고 남녀 성별도 하고 안면 인식도 하고 그다음에 표현 인식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뭐 다른 건 괜찮습니다. 나이가 54살이라는 게 이거 저는 행복하죠. 이것도 한국에서 다 했는데 한국 사람 그 데이터가 많았을 텐데도 이렇습니다. 다음에 나이로 안면 인식에 관한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나이 불변성의 안면 인식이라는 또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나이 추정, 나이를 갖다가 맞춰가지고 그 나이 가지고 안면 인식을 하는 방법. 다음에 컴퓨터의 모델링을 만들라든가 하나의 시뮬레이션 이런 걸 갖다 만들어가지고 안면 인식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름이라는 것이 또 안면 인식도 에도 중요하고요. 주름에 가지고 안면 인식을 하는데 주름에 대해서는 연구가 상당히 표현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미흡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주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균일한 이 살길에서 불균등이 하게 되고, 연속이 끊어지고 갈라진 선이 있고 파이고 하는 걸 딱 주름이라고 했죠. 문제는 그 부분만 딱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니까 또 어렵고, 근데 사실은 주름이 좋은 하나의 특징이 될 수가 있어요. 주름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다든가, 그 사람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다든가, 그 사람의 피부 관리 같은 걸 어떻게 했다든가, 그 다음에 뭐 그 사람이 어느 민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갖다 알려 주지요. 주름까지도. 근데 여기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직까지 연구가 소홀했고 그 이유로서는 뭐 지금 데이터셋이 부족하다. 연구를 안 하니까 데이터셋도 짓지 않았지, 만들지 않았죠. 그 다음에 여기 40대 이후에 사람들은 데이터셋이 아주 없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주름 얼굴을 판별하는 방법으로서는 외관이나 색조, 그다음에 아까도 말한 안면 인식에도 사용했죠. 주권 조그만 패치 이런 걸 갖다 이용해가지고 그걸 특정을 다 해 수치로 계산하고 나중에 합성을 해가지고 판별하는 거야. 그것도 주름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주름이라는 게 우선 여기에 이마 주름이 있고, 여기에 눈 밑에 이게 처진 주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갈쿠리 같은 이걸 갖다 크라우스 피드라고 까마귀 발이라고 그랬네. 이런 주름이 이게 아주 피하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먼저 생겨요. 하루에 눈을 갖다 7,000번을 깜빡거린다 그러죠. 깜빡거리니까 아주 주름 들기가 쉬워요. 쉬워질 거예요. 근데 조심히 하셔야지. 눈 화장 같은 거 심하게 하지 마시고 좀 보호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볼에 있는 것도 주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코 위에도 생길 수가 있고, 여기에 티어 트라프스라고 해가지고 후유, 눈물통이라는 거죠. 눈물통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팔자 주름이 생기고, 입 위에도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 여기 있고 또 입 옆에 이렇게 팔자 쪽으로 이렇게 나게 메리오네트라고 하는데, 이게 인형, 줄리는을 말하는 거죠. 메리오네트라는 거, 그런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처진 목살 이렇게 이런 주름도 생기는데, 뭐 우리 시니어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이 갖고 있죠. 근데 뭐 조금 더 유의해가지고 더 많이 진지 안 내도 저에게 조금 보살 필요가 있습니다. 안면 주름 감별에 사용되는 영역으로서 나이
추측을 할 수 있고 나이 종합을 할 수 있고 주름 가지고 나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안면 표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름 가지고 안면 수정 이거 어떻게 얼굴 갖다가 예쁘게 만드는 수정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이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연구한 그 연구자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면 수정에 대해서 이거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CES라고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매년간 가전제품 박람회라는 걸 합니다. 거기서 한 두 가지를 안면에 관계가 되는 거 룰루랩이라는 것은 한국 앱인데요. 얼굴 촬영을 하고 피부 분석을 하고 제품 추천을 한답니다. 그건 지금 데파트먼트 스토어에서 사람이 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로레알이라고 이 유명한 미국 화장품 회사죠. 그래서 페르소라는 게 그 앱이 있는데 거기서 4단계에 맞추면 화장품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4단계로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첫 번째는 그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찍고 본인의 사진을 찍고 그러면 그 사진을 보고 주름이 어떻고 뭐 점이 있고 뭐 이런 걸 다 체크를 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그 사람 내가 기후가 어떻고 온도가 어떻고 공해도가 자외선이 어떻고 뭐 이런 걸 또 조사를 하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선호도 뭘 좋아하느냐 뭘 사느냐 이런 걸 갖다가 또 조사를 해서 나중에 세 단계 네 번째 단계에서 맞춤형 화장품 같은 걸 만들어서 배송해 준다는 것이죠. 모이스처라이저라는 세럼 안드 아이크림 같은 걸 만들어준다. 여기서 안면 수정을 그냥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서 화장 전고 4단계가 파운데이션 윤곽 나타나는 눈 화장, 입술 화장을 통해서 사람이 아주 변해진다는 얘기죠. 변해진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중국의 안면 인식 산업이 지금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미국이라든가 한국 같은 데서는 사생활 침해, 보장 있고 초상권 침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중국은 하나의 감시와 국가의 보안을 위해서 이걸 갖다 개인의 사생활 같은 건 별로 우려하지 않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1918년에 국가 표준 기술연구원에서 그 알고리즘 테스트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1위부터 5위를 중국 기술이 다 차지했대요. 그만큼 지금 상당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률을 갖다 비교해 보더라도 앞으로 한 4, 5년 사이에 중국이 25% 매년 25% 올라가고 한국은 11.8% 정도밖에 안 올라가고 세계 분석가에 의하면 세계 일반적으로 16%, 17%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중국 정부 지금 제가 주로 감시하는 태낭이라든가 메인 눈 뭐 이런 걸 만들어 사람을 감시하고요. 교통법규에 뭐 이런 것도 사용하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장사 충진 지역에서 공중 화장실에서 이제 안면 인식을 설치해가지고 화장실을 갖다가 이게 쓰려 그러면 한 번에 40cm에서 80cm까지 이렇게 끊어주고 다시 쓰려 그러면 9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도 도둑질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져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한 건데 다음까지 기다리려면 9분, 그 다음에 또 기다리려면 그 개업 한 40cm, 80cm밖에 안 나오게 이렇게 해서 방지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한 세 가지 정도에서 맥그리에이트, 이투커치, 세넌스 타임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보안자 시간이 지금 많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끝해야 되겠는데 우선 여기 앞으로 한 상당수가 하나의 그 도표, 각국의 도표와 또 치안, 우리 미국의 치안이 어떻다는 걸 다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시간이 있으면 또 보강해서 다른 걸 또 함께 보여줄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